트럼프의 말하고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마크 티센이라는 그 젊은 미국 전략가가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의 행동을 보라. 그의 말을 보지 말고. 트럼프가 제일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의 그 지난 4년 동안 대통령하고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제일 피를 많이 본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한국이 이쁘다 이걸 떠나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소중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의 대전략의 넘버원이 중국을 미국의 도전자의 반열에서 주저앉히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정책, 군사정책 중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군이다. 중국 해군이 지금 너무나도 양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질은 좋지만은 그 숫자로도 어느 이상 비율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배 만들 능력이 없다. 답이 뭐냐?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2월 24일 날 기가 막힌 조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되지가 않고 지구의 배 중에서 50%가 중국이 만듭니다. 한국이 28%를 만듭니다. 일본이 15%. 그런데 모든 중국 배는 중국 배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다 독일 깃발을 달 수도 있고 영국 깃발을 달 수도 있어요. 그거 관계없이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그 세를 왕창 부과해라. 맞아요. 네, 나섰죠. 그래서 뭐 한 번 들어왔다 가는데 뭐 100만 불 해가지고 뭐 14억.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무슨 그 뭐 브라질 회사들이 기름 나르는 배를 중국에서 주문해서 만들다가 그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간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거죠. 군함도 그건 심지어는 CNN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군함 한 대 만든 동안에 3대를 만든다. 이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국이 보는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입니다. 그렇죠. 네. 평택에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습니다. 언제 주한미군은 철수할까요? 중국이 망하면 철수합니다. 일각에서 약간 우려되고 있는 주한미군 뭐 병력을 줄인다든지 철수 이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뭐 제가 번역한 책에 소문을 써준 미국 교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어샤이머라고 아주 참 미국에서 날리는 교수인데 내가 그 사람 책을 번역하고 한국 독자한테 글을 보내라 그랬더니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절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가 세계에 한국 기지인데 그거를 미국이 왜 포기를 해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잖아요. 중국의 제일 큰 함대가 북양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바레만에 있습니다. 그 바레만에 있는 함대가 이제 대만하고 뭐 싸운다든가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바다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 길목을 지키는 게 평택 기지입니다. 뭐 우리 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끝내주는 전략적 요충지를 그리고 한국이 군사 무기도 잘 만들고 지금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한국은 무슨 덕을 볼 수 있냐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건에 대한 우리 그 건설업의 이익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또 그 유럽 나라들이 이제는 무장을 갖추고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 무기를 제일 좋은 거로 치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 이런 데서 그 방산업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약화되면은 한국한테는 나쁠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책 기본 철칙 이웃은 약할수록 좋답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강한 이웃 때문에 이렇게 그 몇천 년 동안 고생을 했나. 고생했죠. 지금 우리가 웬만큼 커졌고 지금 뭐 일본하고 맞먹는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중국도 뭐 예를 들어 힘이 좀 빠지면은
우리가 그 옛날보다 훨씬 독립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안전도 좋아지고. 주한미군 자체를 좀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좀 그렇죠. 동아시아 패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 학자들이 얼마나 솔직하냐면은 언제 중국이 몰락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 생각에 중국이 한국을 가져가도 그것이 미국한테 별로 위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때가 될 때는 철군을 할 건데 미국이 봐서 별로 세지 않은 중국이라도 당신네들한테는 두려운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날 당신네들은 핵무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우리 한국 독자 서문에 써줬어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써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내가 나중에 다시 한 권 더 번역했는데 지금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군 철수 같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 교수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포레인 어페어스 논문에.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러시아한테 당할 만큼 약하지 않고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할 만큼 세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나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켜주면 된다. 그걸 오프쇼 밸런스라고 그래요. 네. 본토에서 지키지 않고 독일 바깥에 나와서 그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지킨다는 것이 해군으로 지킬 수도 있고 헝가리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트럼프가 하는 것들 보면은 이미 미국의 A급 학자들이 했던 논문 안에 다 있어요. 뭐 그 전혀 야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거가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일국 패권론 해가지고 유니폴러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 놈이 워낙 힘이 쓸 때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1. 다 때려치고 혼자 즐길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2. 네네. 그냥 뭐 야 너네 용돈 좀 내. 그러면서 현상 유지할 수 있다. 3. 차제의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2기는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차제 나한테 제일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니폴러 폴리틱스 이론 안에 속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는 야 니네가 내가 지켜주니까 용돈 내야지. 그게 이제 트럼프 1기는 아마 그 누네 몬테이로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론에 의하면 2번을 했는데 이 트럼프 2기는 3번을 하고 있다. 미국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완전 패권을 지향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2등이 자기한테 맞먹지 못하게. 네네.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마침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그 탈락시키려는 2등이 우리 옆에 있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게 됨으로써 오는 전략적 경제적 효과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압박하는 반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좀 독려하는 환영하는 그런 멘트도 했거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에도 로보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좀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관뒀을 때가 배가 296척까지 올려놨습니다. 군함을. 네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6척을 줄여갖고 290척이 됐는데 그냥 놔두면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중국보다 120척이 차이가 나요. 군함 숫자에서. 네. 이거는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0척을 최하 330척, 최대 400척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 군함을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된다가 지금 미국 답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도 이제 느리고 그래서 미국이 법까지 바꿨습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 총알을 쓰지 않는다가 법인데 남의 나라 군함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상원에서 법을 바꿨어요. 미국 동맹국의 무기는 얻었을 수 있다로. 그 뭐 한국에 미국 동맹국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걸 얻어 쓰는 거로 사서 쓰는 거로 같이 개발하고 그 한국이 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그 거기까지 갔고 이거는 비단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대주는 나라는 이게 동맹의 성격이 이제 향상됩니다. 무기를 얻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전략적으로 함께 싸운다가 떠나서 미국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저거는 왠지 몰라도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 네네.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죠? 그렇고 중국도 맞짱 뜬 전쟁을 했고 한국만이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유럽 얘기할 때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의 밑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적개심은 대단합니다. 지금 걔네들이 이유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은 미국이 중심을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손을 뗀다.
그럼 완전히 유럽은 1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 뭐 주로 이제 그 경영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인데, 뭐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지만은 국제 정치는 그 힘의 정치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세진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훨씬 세진 겁니다. 바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패권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이제 얻으면 됩니다. 중국이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약해질 때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은 뭐 전략적으로 실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그리고 뭐 이미 우리가 수출 수입액도 미국이 1위가 됐고 뭐 투자 이런 것도 미국이 1위가 됐는데 미국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좀 어폐겠죠. 우리가 미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건국된 나라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패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도 그 덕도 보고 뭐 잘하면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일까지 가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얻은 게 없죠.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그냥 끝나고 나니까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뭐 삶은 소다가리 그랬잖아요. 화난 거거든요. 네네. 우리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고. 네. 트럼프도 그때 우리 한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너네가 중재했는데 잘 안 되잖아. 이게 양측의 경험이에요. 더 큰 건 뭐냐. 김정은이 지난해 1월, 지난해 12월 33 말에 대한민국은 철철 주적이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우리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북미, 미북 협상에서 우리한테 자리를 내줄까요? 안 주겠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받으려면 빨리 신속하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은 코리아 패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안 돼? 니네들 어떻게 해도 난 못 받아들여? 네가 뭐 어쩐다고? 나 니네들 힘든 거 할 거야? 이런 제재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우리 국내 정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고 우리 이해가 관철되게 노력하는 건 우리의 바게닝 파워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주변 국가,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일본도 얘기도 하고 등등 하다가 최근에 첫 의회 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이 미국의 뭐 4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을 또 군사적으로 아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방위비 관점에서 압박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이 말하는 숫자 내가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세계는 자기네들 뜯어먹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죠. 네. 틀린 거죠. 세계의 물건을 미국이 많이 갖다 쓰는 건 미국의 소비자들이 일단 대량 소비를 하는 거고 세계의 저인공으로 만든 물건들을 다량으로 가져다가 대량 소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재정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사실은. 뭘 뜯어먹어요? 뜯어먹기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60년, 70년대 노력해서 물건을 수출한 거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처한 현실을 본인들의 산업 구조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의 평균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거기에 무슨 제조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1인당 8만 불인 사람들 월급 주려고 해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면 10,000불도 안 되는데요. 일본만 해도 훨씬 더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관세를 안 받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져라. 근데 거기 인건비가 8만 불인데 어떻게 하며. 그다음 안에 있는 노동자, 이 불법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저임 노동력 풀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내추점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자꾸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는 일부 정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배 타고 농사 짓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없으면 물가가 2배로 3배로 오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미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은 남고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는 게 원래 산업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남들이 자기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뜯어먹는 거예요. 저임 노동력에서 생산된 것들 갖다가 미국이 풍요롭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드니까 가져가는데 주한미군 있는데 우리가 지켜주고 돈은 너네가 버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주한미군이 우리만 있느냐? 주한미군은 이미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의 그 견제 세력, 견제 능력.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까지 영향력이 가니까.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무슨 내부에 상호 FTA로 서로 무관세가 얼마나 많은데 서로 무관세인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고 그런다. 관세를 가지고 제일 재미 본 게 미국이에요. 그걸 또 싼 상품들을 많이 사다가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국가에다가. 근데 벌써 부메랑이 돌아오잖아요. 미국 식탁 물가, 기름값. 저거 조금 있으면 터져요. 저건 시작이에요. 아마 중간 선거 가기 전에 아마 터질 거래요. 이대로 간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소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민심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계란도 못 먹고 차도 못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도 미국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고. 지금 무섭게 오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모든 나라들에게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유럽에 한 9만 명 주둔시키고 우린 28,500명, 일본 한 6만 명 좀 내외거든요.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그 미군들 해외 원정군을 레버리지로 축으로 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부분은 안 보는 거죠. 단기적 계산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이었을 때 주한미군은 뭐 역할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뭐 감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군은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해외 원정군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우리가 1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해서 기지를 만들고 거대한 신도시예요. 그럼 병력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이 미 본토로 돌아가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군인들 줄이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임기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정이라는 게. 그러나 줄이려고는 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해외에서 비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줄이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을 줄이면 안 된다. 북한도 있지만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그 억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28,500명 밑으로. 그러나 28,500명은 아니에요. 왜냐?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미 본토로 계속 돌기 때문에 28,500명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 2만 한 5, 6천 요 선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합의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이려고는 할 거다. 첫 번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더 늘려달라고 할 거다. 거의 100%.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2.5%도 더 올려라. 왜냐하면 우리 방위비가 올라가면 자기네들 부담이 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닥칠 문제죠. 근데 어차피 이제 존재 이유가 중국 견제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막 철수라든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미국이 막을 거예요. 미국 정치권에서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경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주한미군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일 미군의 일본에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이 후방기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통합돼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과 대륙이 연계되는 미국과 태평양 사이에 일본이 있고 일본은 이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지금 한국과 연계되는 이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점이 나와 있는 것과 거점이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거점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뺀다? 그럼 그때는 빼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요. 뺀다는데 그럼 어떻게 막아요?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그 비용 갖고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한미군을 못 뺍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요. 네. 한국은 돈 더 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그냥 가득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끝나고 말하라고 해서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났을 때 네가 1기 때 가장 못해서 아쉬운 게 뭐냐라고 하니까 독일 수입차의 관세 못 매긴 거,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비 못 올린 거 2개를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니머신이라고 박혀 있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고 한국은 우리를 수탈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뭐 우리가 이미 보도에서 여러 번 봤지만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다른 정치인과 달려 트럼프 대통령 그 말 자체의 팩트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을 해서 한국을 내가 끌어들이고 한국에서 내가 돈을 더 받아올 걸 앞으로 하겠다라는 걸 그냥 말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엄청 욕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니까요. 그렇죠. 그 자체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이제 뭐 네네. 한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네. 그 미국의 축산 업계에서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카드가 나오겠네요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주고 우리도 챙길 걸 챙겨가느냐가 앞으로 이제 모든 수싸움의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 주한미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한미군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정치권의 컨센서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그 미국 의회가 매 연말에요. 다음에 쓸 국방 예산이나 안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미국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놨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거죠. 방위비 압박해라. 한국 뭐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국 다 압박해. 대신 주한미군 숫자는 건드리지 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법이란 게 항상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 예외 조항들을 또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들을 보면요. 사실상 주한미군 못 뺀다는 고백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어떠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철군한 걸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것도 사실 이율 배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계획하고 그걸 이슈화시키고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왜 그랬죠? 그런데 바이든 때 그걸 완성했어요. 네. 다 빼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같이 철군하려 한 게 아니다 라면서 바이든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철군을 해도 거기 바그람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군사를 두려워했다. 나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멍청한 바이든은 바그람 공군기지에서도 다 빼냈다라고 하거든요. 그 바그람 공군기지가 왜 중요한지 트럼프가 설명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그람 공군기지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중국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지를 바이든이 넘겨주고 도망치듯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논리를 그대로 보면요. 미국이 전투기로 중국 베이징을 폭격할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시설, 중국의 정권 건부의 중심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한국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제주도에 자신들의 미군 해군 기지를 만드는 거라고 뭐 미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네네. 내려오는 것도 막고 중국에서 나가는 것도 막을 다 막죠, 사실. 사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최고의 위치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나 반미 감정 이런 거 자극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 봐 사실 쉽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중요한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그람 공군기지 말을 그대로 이식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뭐 위협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철수한다? 이건 트럼프적 세계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그 머릿속을 저희가 한번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전략적 위치 관점에서 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이제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가장 가까이 그렇죠. 붙어 있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바로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여기 미국 함대 제 7함대 기지가 지금 다들 그 일본 요코스카항 뭐 이쪽에 있는데 거기 조금 중국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사실. 그리고 사실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오르내리는 길목을 보면 제주도가 최고의 위치거든요. 물론 뭐 제주도에 제가 그 미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그 밑에 뭐 군산의 공군 기지하고 다 있잖아요. 날아가면 중국이 지척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중국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튼 간에 이 중국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의 큰 흐름이 있고 대신에 그만큼 또 한국이 미국의 그 전략적 위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게 앞으로의 우리 협상 능력이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말하고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마크 티센이라는 그 젊은 미국 전략가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의 행동을 보라. 그의 말을 보지 말고. 트럼프가 제일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의 그 지난 4년 동안 대통령하고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제일 피를 많이 본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한국이 이쁘다 이걸 떠나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소중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의 대전략의 넘버원이 중국을 미국의 도전자의 반열에서 주저앉히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정책, 군사정책 중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군이다. 중국 해군이 지금 너무나도 양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질은 좋지만은 그 숫자로도 어느 이상 비율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배 만들 능력이 없다. 답이 뭐냐?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2월 24일 날 기가 막힌 조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되지가 않고 지구의 배 중에서 50%가 중국이 만듭니다. 한국이 28%를 만듭니다. 일본이 15%. 그런데 모든 중국 배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다 독일 깃발을 달 수도 있고 영국 깃발을 달 수도 있어요. 그거 관계없이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그 세를 왕창 부과해라. 맞아요. 네, 나섰죠. 그래서 뭐 한 번 들어왔다 가는데 뭐 100만 불 해가지고 뭐 14억.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무슨 그 뭐 브라질 회사들이 기름 나르는 배를 중국에서 주문해서 만들다가 그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간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거죠. 군함도 그건 심지어는 CNN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군함 한 대 만든 동안에 3대를 만든다. 이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국이 보는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입니다. 그렇죠. 네. 평택에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습니다. 언제 주한미군은 철수할까요?
중국이 망하면 철수합니다. 일각에서 약간 우려되고 있는 주한미군 뭐 병력을 줄인다든지 철수 이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제가 번역한 책에 소문을 써준 미국 교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어샤이머라고 아주 참 미국에서 날리는 교수인데 내가 그 사람 책을 번역하고 한국 독자한테 글을 보내라 그랬더니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절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가 세계에 한국 기지인데 그거를 미국이 왜 포기를 해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잖아요. 중국의 제일 큰 함대가 북영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발해만에 있습니다. 그 발해만에 있는 함대가 이제 대만하고 뭐 싸운다든가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바다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길목을 지키는 게 평택기지입니다. 뭐 우리 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끝내주는 전략적 요충지를 그리고 한국이 군사 무기도 잘 만들고 지금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한국은 무슨 덕을 볼 수 있냐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건에 대한 우리 그 건설업의 이익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또 그 유럽 나라들이 이제는 무장을 갖추고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 무기를 제일 좋은 거로 쓰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 이런 데서 그 방산업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약화되면은 한국한테는 나쁠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책 기본 철칙 이웃은 약할수록 좋답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강한 이웃 때문에 이렇게 그 몇천 년 동안 고생을 했나. 고생했죠. 지금 우리가 웬만큼 커졌고 지금 뭐 일본하고 맞먹는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중국도 뭐 예를 들어 힘이 좀 빠지면은 우리가 그 옛날보다 훨씬 독립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안전도 좋아지고. 주한미군 자체를 좀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좀 그렇죠. 동아시아 패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 학자들이 얼마나 솔직하냐면은 언제 중국이 몰락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 생각에 중국이 한국을 가져가도 그것이 미국한테 별로 위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때가 될 때는 철군을 할 건데 미국이 봐서 별로 세지 않은 중국이라도 당신네들한테는 두려운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날 당신네들은 핵무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우리 한국 독자 서문에 써줬어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써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내가 나중에 다시 한 권 더 번역했는데 지금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군 철수 같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 교수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포레인 어페어스 논문에.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러시아한테 당할 만큼 약하지 않고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할 만큼 세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나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켜주면 되는데 그걸 오프쇼 밸런서라고 그래요. 본토에서 지키지 않고 독일 바깥에 나와서 그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지킨다는 것이 해군으로 지킬 수도 있고 헝가리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트럼프가 하는 것들 보면은 이미 미국의 A급 학자들이 했던 논문 안에 다 있어요. 뭐 그 전혀 야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거가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일국 패권론 해가지고 유니폴라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 놈이 워낙 힘이 쓸 때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1. 다 때려치고 혼자 즐길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2. 그냥 뭐 야 너네 용돈 좀 내. 그러면서 현상 유지할 수 있다. 3. 차제의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2기는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차제 나한테 제일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니폴라 폴리틱스 이론 안에 속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는 야 니네가 내가 지켜주니까 용돈 내야지. 그게 이제 트럼프 1기는 아마 그 누네 몬테이로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론에 의하면 2번을 했는데 이 트럼프 2기는 3번을 하고 있다. 미국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완전 패권을 지향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2등이 자기한테 맞먹지 못하게.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마침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그 탈락시키려는 2등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게 됨으로써 오는 전략적 경제적 효과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압박하는
반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좀 독려하는 환영하는 그런 멘트도 했거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에도 로보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좀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관뒀을 때가 배가 296척까지 올려놨습니다. 군함을. 네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6척을 줄여갖고 290척이 됐는데 그냥 놔두면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중국보다 120척이 차이가 나요. 군함 숫자에서. 이거는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0척을 최하 330척, 최대 400척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 군함을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된다가 지금 미국 답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도 이제 느리고 그래서 미국이 법까지 바꿨습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 총알을 쓰지 않는다가 법인데 남의 나라 군함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상원에서 법을 바꿨어요. 미국 동맹국의 무기는 얻었을 수 있다로. 그 뭐 한국에 미국 동맹국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거를 얻어 쓰는 거로 사서 쓰는 거로 같이 개발하고 그 한국이 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그 거기까지 갔고 이거는 비단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대주는 나라는 이게 동맹의 성격이 이제 향상됩니다. 무기를 얻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전략적으로 함께 싸운다가 떠나서 미국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저거는 왠지 몰라도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맞짱 뜬 전쟁을 했고 한국만이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유럽 얘기할 때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의 밑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적개심은 대단합니다. 지금 걔네들이 이유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은 미국이 중심을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손을 뗀다? 그러면 완전히 유럽은 1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 주로 이제 그 경영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인데 뭐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지만은 국제 정치는 그 힘의 정치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세진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훨씬 세진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패권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이제 얻으면 됩니다. 중국이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약해질 때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은 뭐 전략적으로 실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그리고 뭐 이미 우리가 수출 수입액도 미국이 1위가 됐고 뭐 투자 이런 것도 미국이 1위가 됐는데 미국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좀 어폐겠죠. 우리가 미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건국된 나라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패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도 그 덕도 보고 뭐 잘하면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일까지 가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얻은 게 없죠.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그냥 끝나고 나니까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뭐 삶은 소다가리 그랬잖아요. 화난 거거든요. 우리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고. 트럼프도 그때 우리 한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너네가 중재했는데 잘 안 되잖아. 이게 양측의 경험이에요. 더 큰 건 뭐냐. 김정은이 지난해 1월, 지난해 12월 33 말에 대한민국은 철철 주적이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우리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북미, 미북 협상에서 우리한테 자리를 내줄까요? 안 주겠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받으려면 빨리 신속하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은 코리아 패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안 돼? 니네들 어떻게 해도 난 못 받아들여? 네가 뭐 어쩐다고? 나 니네들 힘든 거 할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우리 국내 정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고 우리 이해가 관철되게 노력하는 건 우리의 바게닝 파워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주변 국가,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일본도 얘기도 하고 등등 하다가 최근에 첫 의회 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이 미국의 뭐 4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을 또 군사적으로 아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방위비 관점에서 압박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이 말하는 숫자 내가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세계는 자기네들 뜯어먹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죠. 네. 틀린 거죠. 세계의 물건을 미국이 많이 갖다 쓰는 건 미국의 소비자들이 일단 대량 소비를 하는 거고 세계의 저인공으로 만든 물건들을 다량으로 갖다가 대량 소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재정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사실은. 뭘 뜯어먹어요? 뜯어먹기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60년, 70년대 노력해서 물건을 수출한 거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처한 현실을 본인들의 산업 구조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의 평균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거기에 무슨 제조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1인당 8만 불인 사람들 월급 주려고 해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면 10,000불도 안 되는데요. 일본만 해도 훨씬 더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관세를 안 받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져라. 근데 거기 인건비가 8만 불인데 어떻게 하며. 그다음 안에 있는 노동자, 이 불법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저임 노동력 풀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내추주면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자꾸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는 일부 정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배 타고 농사 짓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없으면 물가가 2배로 3배로 오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미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은 남고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는 게 원래 산업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남들이 자기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뜯어먹는 거예요. 저임 노동력에서 생산된 것들 갖다가 미국이 풍요롭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드니까 가져가는데 주한미군 있는데 우리가 지켜주고 돈은 너네가 버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주한미군이 우리만 있느냐? 주한미군은 이미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의 그 견제 세력, 견제 능력.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까지 영향력이 가니까.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무슨 4배예요. 상호 FTA로 서로 무관세가 얼마나 많은데. 서로 무관세인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고 그런다. 관세를 가지고 제일 재미 본 게 미국이에요. 그걸 또 싼 상품들 많이 사다가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국가에다가. 근데 벌써 부메랑이 돌아오잖아요. 미국 식탁 물가, 기름값. 저거 조금 있으면 터져요. 저건 시작이에요. 아마 중간 선거 가기 전에 아마 터질 거래요. 이대로 간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소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민심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계란도 못 먹고 차도 못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도 미국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고. 지금 무섭게 오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모든 나라들에게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유럽에 한 9만 명 주둔시키고 우린 28,500명, 일본 한 6만 명 좀 내외거든요.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그 미군들 해외 원정군을 레버리지로 축으로 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부분은 안 보는 거죠.
단기적 계산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이었을 때 주한미군은 뭐 역할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뭐 감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군은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해외 원정군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우리가 1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해서 기지를 만들고 거대한 신도시예요. 그럼 병력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이 미 본토로 돌아가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군인들 줄이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임기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정이라는 게. 그러나 줄이려고는 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해외에서 비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줄이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을 줄이면 안 된다. 북한도 있지만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그 억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28,500명 밑으로. 그러나 28,500명은 아니에요. 왜냐?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미 본토로 계속 돌기 때문에 28,500명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 2만 5, 6천 요선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합의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이려고는 할 거다. 첫 번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더 늘려달라고 할 거다. 거의 100%.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2.5%도 더 올려라. 왜냐하면 우리 방위비가 올라가면 자기네들 부담이 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닥칠 문제죠. 근데 어차피 이제 존재 이유가 중국 견제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막 철수라든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미국이 막을 거예요. 미국 정치권에서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경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주한미군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일 미군의 일본에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이 후방기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통합돼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과 대륙이 연계되는 미국과 태평양 사이에 일본이 있고 일본은 이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지금 한국과 연계되는 이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점이 나와 있는 것과 거점이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거점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뺀다? 그럼 그때는 빼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요. 뺀다는데 그럼 어떻게 막아요?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그 비용 갖고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한미군을 못 뺍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요. 네. 한국은 돈 더 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그냥 가득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끝나고 말하라고 해서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났을 때 네가 1기 때 가장 못해서 아쉬운 게 뭐냐라고 하니까 독일 수입차의 관세 못 매긴 거,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비 못 올린 거 2개를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니머신이라고 박혀 있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고 한국은 우리를 수탈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뭐 우리가 이미 보도에서 여러 번 봤지만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다른 정치인과 달려 트럼프 대통령 그 말 자체의 팩트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을 해서 한국을 내가 끌어들이고 한국에서 내가 돈을 더 받아올 걸 앞으로 하겠다라는 걸 그냥 말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엄청 욕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니까요. 그렇죠. 그 자체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이제 뭐 네네. 한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네. 그 미국의 축산 업계에서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카드가 나오겠네요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주고 우리도 챙길 걸 챙겨가느냐가 앞으로 이제 모든 수싸움의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 주한미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한미군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정치권의 컨센서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그 미국 의회가 매 연말에요. 다음에 쓸 국방 예산이나 안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미국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놨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거죠. 방위비 압박해라. 한국 뭐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국 다 압박해. 대신 주한미군 숫자는 건드리지 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법이란 게 항상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 예외 조항들을 또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들을 보면요. 사실상 주한미군 못 뺀다는 고백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떠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철군한 걸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것도 사실 이율 배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계획하고 그걸 이슈화시키고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왜 그랬죠? 근데? 그런데 바이든 때 그걸 완성했어요. 네. 다 빼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같이 철군하려 한 게 아니다 라면서 바이든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철군을 해도 거기 바그람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군사를 두려워했다. 나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멍청한 바이든은 바그람 공군기지에서도 다 빼냈다라고 하거든요. 그 바그람 공군기지가 왜 중요한지 트럼프가 설명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그람 공군기지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중국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지를 바이든이 넘겨주고 도망치듯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논리를 그대로 보면요. 미국이 전투기로 중국 베이징을 폭격할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시설, 중국의 정권 건부의 중심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한국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제주도에 자신들의 미군 해군 기지를 만드는 거라고 뭐 미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네네. 내려오는 것도 막고 중국에서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사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최고의 위치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나 반미 감정 이렇게 자극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 봐 사실 쉽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중요한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그람 공군기지 말을 그대로 이식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뭐 위협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철수한다? 이건 트럼프적 세계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그 머릿속을 저희가 한번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전략적 위치 관점에서 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이제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바로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여기 미국 함대 제7함대 기지가 지금 다들 그 일본 요코스카항 뭐 이쪽에 있는데 거기 조금 중국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사실. 그리고 네. 사실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오르내리는 길목을 보면 제주도가 최고의 위치거든요. 물론 뭐 제주도에 제가 그 미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그 밑에 뭐 군산의 공군 기지하고 다 있잖아요. 네네. 날아가면 중국이 지척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중국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튼 간에 이 중국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의 큰 흐름이 있고 네. 대신에 그만큼 또 한국이 미국의 그 전략적 위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기와 네. 기회가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게 앞으로의 우리 협상 능력이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말하고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마크 티센이라는 그 젊은 미국 전략가가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의 행동을 보라. 그의 말을 보지 말고. 트럼프가 제일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의 그 지난 4년 동안 대통령하고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제일 피를 많이 본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한국이 이쁘다 이걸 떠나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소중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의 대전략의 넘버원이
중국을 미국의 도전자의 반열에서 주저앉히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정책, 군사정책 중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군이다. 중국 해군이 지금 너무나도 양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질은 좋지만은 그 숫자로도 어느 이상 비율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배 만들 능력이 없다. 답이 뭐냐?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2월 24일 날 기가 막힌 조치가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되지가 않고 지구의 배 중에서 50%가 중국이 만듭니다. 한국이 28%를 만듭니다. 일본이 15%. 그런데 모든 중국 배는 중국 배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다 독일 깃발을 달 수도 있고 영국 깃발을 달 수도 있어요. 그거 관계없이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그 세를 왕창 부과해라. 맞아요. 네, 나섰죠. 그래서 뭐 한 번 들어왔다 가는데 뭐 100만 불 해가지고 뭐 14억.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무슨 그 뭐 브라질 회사들이 기름 나르는 배를 중국에서 주문해서 만들다가 그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간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거죠. 군함도 그건 심지어는 CNN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군함 한 대 만든 동안에 3대를 만든다. 이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국이 보는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입니다. 그렇죠. 네. 평택에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습니다. 언제 주한미군은 철수할까요? 중국이 망하면 철수합니다. 일각에서 약간 우려되고 있는 주한미군 뭐 병력을 줄인다든지 철수 이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뭐 제가 번역한 책에 소문을 써준 미국 교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어샤이머라고 아주 참 미국에서 날리는 교수인데 내가 그 사람 책을 번역하고 한국 독자한테 글을 보내라 그랬더니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절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가 세계의 한국 기지인데 그거를 미국이 왜 포기를 해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잖아요. 중국의 제일 큰 함대가 북양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발해만에 있습니다. 네. 그 발해만에 있는 함대가 이제 대만하고 뭐 싸운다든가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바다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길목을 지키는 게 평택 기지입니다. 뭐 우리 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끝내주는 전략적 요충지를 그리고 한국이 군사 무기도 잘 만들고 지금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한국은 무슨 덕을 볼 수 있냐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에 대한 우리 그 건설업의 이익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또 그 유럽 나라들이 이제는 무장을 갖추고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 무기를 제일 좋은 거로 치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 이런 데서 그 방산업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약화되면은 한국한테는 나쁠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책 기본 철칙 이웃은 약할수록 좋답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우리가 항상 강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몇천 년 동안 고생을 했나라는데 고생했죠. 지금 우리가 웬만큼 커졌고 지금 뭐 일본하고 맞먹는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중국도 뭐 예를 들어 힘이 좀 빠지면은 우리가 그 옛날보다 훨씬 독립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안전도 좋아지고. 주한미군 자체를 좀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좀 그렇죠. 동아시아 패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 학자들이 얼마나 솔직하냐면은 언제 중국이 몰락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 생각에 중국이 한국을 가져가도 그것이 미국한테 별로 위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때가 될 때는 철군을 할 건데 미국이 봐서 별로 세지 않은 중국이라도 당신네들한테는 두려운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날 당신네들은 핵무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우리 한국 독자 서문에 써줬어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써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내가 나중에 다시 한 권 더 번역했는데
지금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군 철수 같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 교수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포레인 어페어스 논문에.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러시아한테 당할 만큼 약하지 않고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할 만큼 세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나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켜주면 된다. 그걸 오프쇼 밸런스라고 그래요. 네. 본토에서 지키지 않고 독일 바깥에 나와서 그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지킨다는 것이 해군으로 지킬 수도 있고 헝가리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트럼프가 하는 것들 보면은 이미 미국의 A급 학자들이 했던 논문 안에 다 있어요. 뭐 그 전혀 야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거가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일국 패권론 해가지고 유니폴러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 놈이 워낙 힘이 쓸 때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1. 다 때려치고 혼자 즐길 수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2. 네네. 그냥 뭐 야 너네 용돈 좀 내. 그러면서 현상 유지할 수 있다. 3. 차제의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이기는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차제 나한테 제일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니폴러 폴리틱스 이론 안에 속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는 야 니네가 내가 지켜주니까 용돈 내야지.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는 아마 그 누네 몬테이로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론에 의하면 2번을 했는데 이 트럼프 이기는 3번을 하고 있다. 미국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완전 패권을 지향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2등이 자기한테 맞먹지 못하게. 네네.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마침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그 탈락시키려는 2등이 우리 옆에 있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게 됨으로써 오는 전략적 경제적 효과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압박하는 반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좀 독려하는 환영하는 그런 멘트도 했거든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에도 로봇콜을 보낸 바 있는데 네. 이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좀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관뒀을 때가 배가 296척까지 올려놨습니다. 군함을. 네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6척을 줄여갖고 290척이 됐는데 그냥 놔두면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중국보다 120척이 차이가 나요. 군함 숫자에서. 네. 이거는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0척을 최하 330척, 최대 400척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 군함을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된다가 지금 미국 답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도 이제 느리고 그래서 미국이 법까지 바꿨습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 총알을 쓰지 않는다가 법인데 네. 남의 나라 군함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상원에서 법을 바꿨어요. 미국 동맹국의 무기는 얻었을 수 있다로. 그 뭐 한국에 미국 동맹국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걸 얻어 쓰는 거로 사서 쓰는 거로 같이 개발하고. 그 한국이 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그 거기까지 갔고 이거는 비단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대주는 나라는 이게 동맹의 성격이 이제 향상됩니다. 무기를 얻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전략적으로 함께 싸운다가 떠나서 미국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저거는 왠지 몰라도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 네네.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죠? 그렇고 네. 중국도 맞짱 뜬 전쟁을 했고 한국만이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유럽 얘기할 때도 영국, 네. 프랑스, 독일 이 나라의 밑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적개심은 대단합니다. 지금 걔네들이 이유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은 미국이 중심을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손을 뗀다? 그러면 완전히 유럽은 1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기 뭐 주로 이제 그 경영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인데, 뭐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지만은 국제 정치는 그 힘의 정치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세진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훨씬 세진 겁니다. 바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패권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이제 얻으면 됩니다.
중국이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약해질 때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은 뭐 전략적으로 실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그리고 뭐 이미 우리가 수출 수입액도 미국이 1위가 됐고 뭐 투자 이런 것도 미국이 1위가 됐는데 미국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좀 어폐겠죠. 우리가 미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건국된 나라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패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도 그 덕도 보고 뭐 잘하면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일까지 가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얻은 게 없죠.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그냥 끝나고 나니까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뭐 삶은 소다가리 그랬잖아요. 화난 거거든요. 네네. 우리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고. 네. 트럼프도 그때 우리 한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너네가 중재했는데 잘 안 되잖아. 이게 양측의 경험이에요. 더 큰 건 뭐냐. 김정은이 지난해 1월, 지난해 12월 33 말에 대한민국은 철철 주적이야. 통일도 안 할 거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우리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북미, 미북 협상에서 우리한테 자리를 내줄까요? 안 주겠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받으려면 빨리 신속하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은 코리아 패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안 돼? 니네들 어떻게 해도 난 못 받아들여? 네가 뭐 어쩐다고? 나 니네들 힘든 거 할 거야? 이런 제재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우리 국내 정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고 우리 이해가 관철되게 노력하는 건 우리의 바게닝 파워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주변 국가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일본도 얘기도 하고 등등 하다가 최근에 첫 의회 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이 미국의 뭐 4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을 또 군사적으로 아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방위비 관점에서 압박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이 말하는 숫자 내가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세계는 자기네들 뜯어먹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죠. 네. 틀린 거죠. 세계의 물건을 미국이 많이 갖다 쓰는 건 미국의 소비자들이 일단 대량 소비를 하는 거고 세계의 저인공으로 만든 물건들을 다량으로 가져다가 대량 소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재정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사실은. 뭘 뜯어먹어요? 뜯어먹기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60년, 70년대 노력해서 물건을 수출한 거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처한 현실을 본인들의 산업 구조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의 평균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거기에 무슨 제조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1인당 8만 불인 사람들 월급 주려고 해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면 10,000불도 안 되는데요. 일본만 해도 훨씬 더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관세를 안 받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져라. 근데 거기 인건비가 8만 불인데 어떻게 하며. 그다음 안에 있는 노동자, 이 불법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저임 노동력 풀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내추주면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자꾸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는 일부 정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배 타고 농사 짓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없으면 물가가 2배로 3배로 오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미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은 남고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는 게 원래 산업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남들이 자기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뜯어먹는 거예요. 저임 노동력에서 생산된 것들 갖다가 미국이 풍요롭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드니까 가져가는데 주한미군 있는데 우리가 지켜주고 돈은 너네가 버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주한미군이 우리만 있느냐? 주한미군은 이미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의 그 견제 세력, 견제 능력.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까지 영향력이 가니까.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무슨 내부에 상호 FTA로 서로 무관세가 얼마나 많은데 서로 무관세인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고 그런다. 관세를 가지고 제일 재미 본 게 미국이에요. 그걸 또 싼 상품들을 많이 사다가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국가에다가. 근데 벌써 부메랑이 돌아오잖아요. 미국 식탁 물가, 기름값. 저거 조금 있으면 터져요. 저건 시작이에요. 아마 중간 선거 가기 전에 아마 터질 거래요. 이대로 간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소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민심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계란도 못 먹고 차도 못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도 미국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고. 지금 무섭게 오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모든 나라들에게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유럽에 한 9만 명 주둔시키고 우린 28,500명, 일본 한 6만 명 좀 내외거든요.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그 미군들 해외 원정군을 레버리지로 축으로 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부분은 안 보는 거죠. 단기적 계산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이었을 때 주한미군은 뭐 역할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뭐 감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군은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해외 원정군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우리가 1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해서 기지를 만들고 거대한 신도시예요. 그럼 병력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이 미 본토로 돌아가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군인들 줄이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임기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정이라는 게. 그러나 줄이려고는 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해외에서 비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줄이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을 줄이면 안 된다. 북한도 있지만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그 억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28,500명 밑으로. 그러나 28,500명은 아니에요. 왜냐?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미 본토로 계속 돌기 때문에 28,500명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 2만 한 5, 6천 요 선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합의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이려고는 할 거다. 첫 번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더 늘려달라고 할 거다. 거의 100%.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2.5%도 더 올려라. 왜냐하면 우리 방위비가 올라가면 자기네들 부담이 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닥칠 문제죠. 근데 어차피 이제 존재 이유가 중국 견제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막 철수라든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미국이 막을 거예요. 미국 정치권에서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경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주한미군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일 미군의 일본에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이 후방기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통합돼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과 대륙이 연계되는 미국과 태평양 사이에 일본이 있고 일본은 이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지금 한국과 연계되는 이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점이 나와 있는 것과 거점이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거점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뺀다? 그럼 그때는 빼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요. 뺀다는데 그럼 어떻게 막아요?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그 비용 갖고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한미군을 못 뺍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요. 네. 한국은 돈 더 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그냥 가득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끝나고 말하라고 해서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났을 때 네가 1기 때 가장 못해서 아쉬운 게 뭐냐라고 하니까 독일 수입차의 관세 못 매긴 거,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비 못 올린 거 2개를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니머신이라고 박혀 있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고 한국은 우리를 수탈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뭐 우리가 이미 보도에서 여러 번 봤지만,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다른 정치인과 달려 트럼프 대통령 그 말 자체의 팩트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을 해서 한국을 내가 끌어들이고 한국에서 내가 돈을 더 받아올 걸 앞으로 하겠다라는 걸 그냥 말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엄청 욕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니까요. 그렇죠. 그 자체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이제 뭐 네네. 한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그 미국의 축산 업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카드가 나오겠네요,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주고 우리도 챙길 걸 챙겨가느냐가 앞으로 이제 모든 수싸움의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 주한미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한미군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정치권의 컨센서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그 미국 의회가 매 연말에요. 다음에 쓸 국방 예산이나 안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미국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놨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거죠. 방위비 압박해라. 한국 뭐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국 다 압박해. 대신 주한미군 숫자는 건드리지 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법이란 게 항상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 예외 조항들을 또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들을 보면요. 사실상 주한미군 못 뺀다는 고백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어떠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철군한 걸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것도 사실 이율배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계획하고 그걸 이슈화시키고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왜 그랬죠? 그런데 바이든 때 그걸 완성했어요. 다 빼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같이 철군하려 한 게 아니다 라면서 바이든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철군을 해도 거기 바그람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군사를 두려워했다. 나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멍청한 바이든은 바그람 공군기지에서도 다 빼냈다라고 하거든요. 그 바그람 공군기지가 왜 중요한지 트럼프가 설명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그람 공군기지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중국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지를 바이든이 넘겨주고 도망치듯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논리를 그대로 보면요. 미국이 전투기로 중국 베이징을 폭격할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시설, 중국의 정권 건부의 중심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한국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제주도에 자신들의 미군 해군 기지를 만드는 거라고 뭐 미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것도 막고 중국에서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사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최고의 위치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나 반미 감정 이런 거 자극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 봐 사실 쉽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중요한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그람 공군기지 말을 그대로 이식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뭐 위협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철수한다? 이건 트럼프적 세계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그 머릿속을 저희가 한번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전략적 위치 관점에서 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이제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가장 가까이 그렇죠. 붙어 있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바로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 여기 미국 함대 제 7함대 기지가 지금 다들 그 일본 요코스카항 뭐 이쪽에 있는데 거기 조금 중국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사실. 그리고 네. 사실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오르내리는 길목을 보면 제주도가 최고의 위치거든요. 물론 뭐 제주도에 제가 그 미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그 밑에 뭐 군산의 공군 기지하고 다 있잖아요. 네네. 날아가면 중국이 지척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중국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튼 간에 이 중국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의 큰 흐름이 있고 네. 대신에 그만큼 또 한국이 미국의 그 전략적 위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라는 게 앞으로의 우리 협상 능력이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